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수능 완성 실전편 사회에 나와 있는 복합지문 시 두 편하고 수필 한 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생명의 순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단속적으로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 원리를 갖는다는 것이고, 하나의 존재의 소멸이 다른 존재의 어떤 생성에 혹은 다른 존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어떤 순환적 원리, 동어 반복입니다만 순환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쓰고 있는 그런 글들을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숨바꼭질의 해제부터 먼저 보죠. 자, 이 작품은 늙은 당나귀의 죽음을 통해서 존재의 소멸이죠. 자, 늙은 당나귀가 죽었다라고 하는 존재의 소멸의 상황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돌아본 시이다. 한 존재의 죽음은 단순한 소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죽음의 의미가 나오죠. 이 시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당나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생성의 근원, 자, 새로운 삶과 생성의 근원으로 보려고 하는 인식을 담고 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늙은 당나귀는 미세한 세포로 분해되고 허물어져 내리지만 죽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지만 그것은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이다. 새로운 어떤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기에 그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사라졌다가 언젠가는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숨바꼭질과 같은 것이다. 자, 제목이 왜 숨바꼭질인지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존재의 소멸은 완전히 사라짐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존재로 생성된다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니까 존재의 소멸은 그저 잠시 사라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숨바꼭질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자, 불교의 윤회관의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를 엄숙한 약속으로 담담하게 수용하는, 자, 죽음의 문제를 시에서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른 말로 고친다 그러면 어떤 자연의 순리 혹은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죽음을 두려운 어떤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흘러가는 하나의 섭리로서 담담하게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서 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가 있다. 자, 이게 시 전체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시를 한 개씩 봐나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늙은 당나귀는 죽었다. 자, 처음부터 당나귀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죠. 당나귀가 죽었다라고 단정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어떤 하나의 사건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단정적인 진술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한테는 당연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당나귀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멸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 소멸이 단순한 소멸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늙은 당나귀는 죽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이 있었지만 병명을 따져서 뭘 해? 자, 당나귀의 죽음에 대해서 병명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해 본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다른 것으로 순환에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죽음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다.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혹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빗정말은 커다란 커다란의 시적 허용어겠죠. 커다란 몸집이 미세한 세포로 분해되어 허물어져 내리고 마침내 한 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죽어서 작은 세포로 분해되어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죽음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죽음의 의미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돌아간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왔던 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순환적 원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순환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어떤 죽음의 의미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다시 한 존재가 소멸하고 돌아가는 것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엄숙한 약속, 아까 해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자연의 섭리,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누구도 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엄숙한 약속, 그 이행을, 자, 하나의 존재가 소멸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과정이죠. 자, 그 이행을 주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왜 그런 거죠? 엄숙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의 생명이 소멸되고 또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할 준비를 하는 이러한 생명순환의 과정은 엄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또 그것은 하나의 죽음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생명순환의 과정, 또 그것은 무언가가 모양을 갖추고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 뭐가 그렇다는 거죠? 뭐가? 그것이 뭐죠? 소멸이죠. 존재의 죽음, 존재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 새로운 순환 원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려고 하는 전 단계라는 거죠. 자, 나무와 풀들이 수련되면서 바람 소리와 구름을 손짓하고 있다. 자, 얘들은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존재가 이렇게 다른 존재로 전이 되어가는 과정, 그 전조의 과정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그 다음에 이 모든 절차가 다만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봄볕 단양한인가요? 단양한 오후 한때. 그러면 이 오후 한때라고 하는 것은 생명 순환의 시간이죠. 생명의 순환의 시간. 이런 말은 뭐 문제를 만들면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보다시피 어떤 당나귀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이 죽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봄빛 뭐 이런 식의 배경을 사용해서 애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의 존재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새로 뭔가로 태어나는 하나의 과정 속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슬프게 애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하나의 어떤 질서 속에서 하자는 담담하게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갑니다. 당나귀는 덜썩 무릎을 꿇고 지상에서 숨바꼭질하듯 잠적했다. 여기서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니까 어떤 생명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 자체가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만 뭐 보시면 크게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죠, 그죠? 생명 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소멸이라고 하는 건 그것으로 절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전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생명의 순환 원리 혹은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담담한 자세가 필요하다.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 하나를 보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시 보다가는 모의고사라든가 혹은 다른 교재에서 흔하게 요시 보다가는 언급됐던 시니까 두 번째 시가 조금 더 우리가 눈에 힘을 주고 봐야 될 시가 아닌가 싶어요. 맥락은 같을 겁니다. 자, 봅시다. 이 작품은 생성의 근원이 되는 소멸을 통해서 또 나오죠. 소멸. 자, 어떤 소멸인데 이 소멸의 의미를 뭐라고 부여했냐면요.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생성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소멸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생성되는 거죠. 다른 말로 고친다 그러면 승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생성의 근원이 되는 소멸을 통해서 삶에 대한 성찰과 상처를 초월하고자 하는 바람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의 기본적인 태도,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고 화자의 정서는 어떤 바람을 담고 있답니다. 자, 화자는 옹이 박힌 나무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른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 무거운 옹이들도 불에 타올라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이미 그러면 이 해제만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죠? 옹이 박힌 나무들, 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옹이 박힌 나무들이 무섭게 타오르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도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다른 말로 이 상처가 극복되어서 다른 어떤 더 가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봅시다. 그리고 타오르는 것들에 의해서 생성된 재가, 자, 재는 나무가 소멸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재가 뿌려짐으로써 흰 부축꽃,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흰 부축꽃이 피기를 바란다. 이것은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연결된다는 것, 아까랑 같은 맥락이죠.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아직 시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해제만 봐도 어떻게 흘러가신지 대략적인 짐작은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자,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죠. 그죠? 내 삶은 항상 서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나무를 하다가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가 찢기고 긁혀서 돌아오는 길이 쩔뚝거린다. 자, 왜 자신의 삶을 서툴다고 하는지 알겠죠? 그죠? 나무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상처를 입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표현 방식을 하나 보시면 돌아올 때
돌아올 때 길이 쩔룩거린다라고 표현했죠. 그죠? 사실은 내가 쩔룩거리는 거겠죠. 도끼에 의해 상처를 입어서 뭔가 그 서툰 일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내 다리가 절룩거리는 것인데 다리가 절룩거리는 길이 절룩거리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굳이 표현 방식을 물어본다면 주객전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내 다리가 저는 게 아니라 길이 저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루 해가 저문다. 이제 시간적인 배경도 나와 있고요.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고요한 것들 뭘까요? 별이겠죠, 그죠? 아마 어둠이 별들을 빛나게 한다.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다. 자, 별빛이 차다. 요것도 굳이 이미지의 제시 방법을 얘기하자 그러면 시각을 촉각으로 바꿔놨죠. 공감각적 심상, 다시 말하면 감각의 전이가 사용됐고요. 자,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저녁이 됐죠, 그죠?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왔는데 문맥을 봐도 그렇고 이걸 특별하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돌이켜보는 성찰의 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투를 보시면 그냥 혼잣말처럼 보이죠? 독백체의 말투를 쓰고 있어요. 특정 대상한테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혼잣말처럼 독백체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너갈게요.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이것들이 뭘까요? 한 줄 더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죠. 자기가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장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작들도 한때는 숲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존재였었다.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들이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들이 있어. 자, 장작 중에서 어떤 것들은 더 활활 타오르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 더 들고 얘기합시다.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가던 옹이 박힌 나무. 자, 옹이 박힌 나무가 매끈한 나무보다 오히려 더 활활 타올라. 그러면 이 옹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라고 보면 되겠죠. 삶의 상처가 있는 놈들이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른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활활 타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읽혀볼까요? 나무, 장작이라고 하는 것은 잘 타는 놈이 더 좋은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삶 아니면 열정적인 삶, 이런 것을 보여주는 놈들이 공교롭게도 매끈하고 좋은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박힌 나무들이 더 잘 타오르더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상황을, 현상을 관찰하게 된 겁니다. 자, 또 봅시다. 그것은 상처다. 상처받은 나무 이승에 여기저기 등뼈가 꺾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자, 일그러진 것들, 상처받은 존재들이죠. 여기에는 이제 하나 더 읽으면 금방 알겠습니다만 화자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나같이 서툰 존재들, 상처받은 존재들도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번은 저렇게 무섭게 타오를 수 있지 않는가, 뭔가 새로운 인식을 한 거죠. 나무를 관찰할, 아궁이 속에서 상처받은 나무가 더 잘 탄다라고 하는 사건 하나를, 현상 하나를 관찰한 다음에 하자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 것 같아요. 나같이 나약하고 서툴고 상처받은 존재가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나 같은 삶이 더 잘 타오르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한테 묻는 형식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죠.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이 무거운 옹이들이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자, 내 삶의 옹이들, 뭔지 알겠죠? 그죠? 하자의 삶의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나무들처럼 내 삶 속에 있는 상처들도 불길을 타고, 자,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불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얘가 목적하는 것은 먼지 같은 삶이죠. 자, 가벼움일 거예요. 가벼움의 의미를 갖는 건데, 자, 이제 몇 가지 설명할 게 있습니다. 하자는 지금 옹이, 상처받은 존재인 거죠. 자, 이 옹이가 내 삶도 저 불에 타면 좋겠어. 그렇지만 불에 탄 다음에 뭐가 되면 좋겠냐면 나는 재죠, 그죠? 먼지처럼 나는 재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옹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삶의 상처, 서툰 모습, 무가치함,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불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 상처를 정화시키는 정화의 과정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보이고요. 아니면은
어떤 더 가치 있는 뭔가가 되기 위한 나의 삶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쟤가 되면 좋겠어. 쟤는 가벼움의 이미지, 상처를 극복한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더 가보죠.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먼지나 재나 똑같은 말이고요. 흰재, 색채 이미지도 쓰고 있습니다. 흰재, 저 흰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흰 부추꽃 그 한한 환생자. 이 흰 부추꽃은 뭐의 한성이죠? 결과적으로 나의 상처받은 삶이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증거물로 나온 것이 흰 부추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라고 하는 소멸의 이미지가 다른 어떤 것으로 생성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더 가치 있는 삶이겠죠. 나의 이런 옹이 박힌 삶을 극복하고 나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내 삶이 승화될 거다. 그 증거물로서 흰 부추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기문의 수필입니다. 자, 빨리 해제부터 먼저 볼게요. 이 글은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지나간 세대가 지닌 가치와 세대 간의 순탄한 질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제는 두 개 나오겠네요. 하나는 지나간 세대, 이미 소멸한 세대, 지나간 세대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가와 나에서 봤던 것처럼 소멸한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의 글처럼 보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세대 간의 순탄한 질서, 화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글쓴이는 나무의 나이테를 이루는 나이테의 중심은 이미 생명의 기능이 끝난 것이지만, 소멸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수직으로 버틸 수 있음에 주목한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소멸된 존재이지만 나무를 수직으로 버틸 수 있게 가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동심원의 바깥쪽인 젊은 세대는 뿌리와 물을 우듬지가 나무의 끝부분입니다. 나무가지 끝부분이에요. 우듬지까지 끌어올려 모든 잎을 빛나게 하고 나무의 몸통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한 놈은 성장을 맡고요, 한 놈은 버티는 역할을 맡는답니다. 동심원의 중심부인 지나간 세대는, 자, 동심원의 중심부가 상징하는 바가 지나간 세대, 인간 사회에다가 매칭을 시킨다면 지나간 세대랑 연결되는 모양이에요. 자, 지나간 세대는 나무의 전 존재를 수직으로 버텨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순탄한 조화와 질서 속에서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조화와 질서 속에서 나무의 순환은 또 역시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는 것, 순환은 계속되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 점을 주목하여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 자연물을 통해서 삶의 자세와 세대 간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뭐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자, 빨리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는 개체 안에서 세대를 축적한다. 그러면 세대가 축적된다는 말은 하나의 개체 속에 지나간 세대, 구세대가 있고 신세대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지나간 세대는 동심원의 안쪽으로 모이고, 젊은 세대가 몸의 바깥쪽 위치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둘러싼다. 나무 껍질 바로 밑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는 세대이다. 이 젊은 세대가 뿌리에 물을 우듬지에 끝까지 끌어올려 모든 잎들을 빛나게 하고 나무의 몸통을 키운다. 성장은 젊은 세대가 맡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젊은 세대는 점차 기능이 둔화되고 마침내 정지되어서 동심원의 안쪽으로 스며들고 나이 든 세대가 되는 것이고, 나무의 껍질 밑에는 다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다. 자, 세대의 교체를 말하는 거고요. 젊음은 바깥쪽을 둘러싸고 늙음은 안쪽으로 고인다. 식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나무의 밑동에서 살아있는 부분은 지름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바깥쪽이고, 안쪽은 대부분 생명의 기능이 소멸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나무의 10분의 9가 생명의 기능이 소멸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이것이 생명의 기능이 소멸했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받쳐 세우는 새로운 역할을 하는 존재로 다시 새롭게 가치가 부여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다음 갑니다.
동심원 중심부는 물기가 닿지 않아 무기물로 변해 있고 이 중심부는 나무가 사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성장에는 관여하지 않는 거죠. 이미 죽은 것이니까. 이 중심부는 무위와 정막의 나라인데 무위의 중심이 나무의 전 존재를 하늘을 향한 수직으로 버티어준다. 자, 이게 구세대가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무위라고 하는 거, 정막이라고 하는 거 부정적이거나 뭔가 무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존재는 생명은 소멸한 존재이지만 생명의 소멸 이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역할을 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겠죠. 자, 또 존재 전체가 수직으로 서지 못하면 나무는 죽는다. 무위는 존재의 뼈대이다. 하나의 핵심부를 중심으로 여러 겹의 동심원을 이루는 세대들의 역할 분담. 이게 핵심인 거죠. 죽었다고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세대 늙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과 전승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나이테를 들여다보는 이 일의 기쁨이다. 나무의 늙음은 낡음이나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다. 자, 늙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 글 모두 다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 늙고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부여하고 있어요. 완성은 정막한 무위이며 단단한 응축인 것인데 하늘을 향해 곧게 서는 나무의 향일성, 위로 향하는 성질은 이 중심의 무위에 기대고 있다. 그러니까 나무의 향일성, 나무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지나간 세대, 소멸한 세대의 역할이라는 거죠. 무위의 중심이 곧게 서지 못하면 나무는 쓰러지고 거죽의 젊음은 잘 자라지 않는다. 다시 또 똑같은 말 해본다 그러면 구세대와 신세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나무는 죽고 만다라는 거죠. 중심부는 존재의 고요한 기둥이고 바깥쪽은 생성의 바쁜 현장인데 새로운 세대의 표층이 태어나면 생성과 존재가 사명을 교대하면서 나이테는 하나씩 늘어간다. 동심원 속에서 늙음과 젊음이 전위와 후방이 순탄과 질서를 이루고 나무는 곧게 서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잎을 떨군다. 순탄과 질서가 있어야만, 구세대와 신세대의 순탄함과 질서가 있어야만 나무가 살 수가 있어. 세상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이테의 동심원 속에서는 후방이 전이보다 훨씬 더 두껍고 단단한 것이어서 잎피는 나무의 그 찬란한 전이는 모두 이 후방에 기대어 있다. 찬란한 전이 꽃이 펴 사회의 발전은 항상 구세대, 지나간 세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지나간 세대가 얼마나 튼튼한가에 따라서 사회의 발전 혹은 나무의 성장이 달라진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중심부 쪽 후방이 나무의 가장 단단하고 안정된 부분이다. 기둥을 세울 때 목공들은 나무의 겉부분은 다 깎아버리고 고급 가구는 대부분 후방만을 잘라내어서 목재로 쓰고 있어. 왜 후방만을 쓰는 거죠? 가장 단단한 부분이니까.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소멸한 존재이지만 오히려 더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략되어 있고요. 나무들 사이를 자전거로 달릴 때 바퀴는 굴러도 바퀴의 중심축은 한 극점은 항상 미동도 하지 않는다. 자, 이제 나무에서 본 이야기를 자전거 이야기로 유추하는 모양입니다. 중심축이 있죠. 중심축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퀴죠. 바퀴는 굴러가요. 그럼 아마 이거는 나무의 바깥쪽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지나간 세대 나무의 안쪽을 이렇게 비유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 극점이 움직인다면 자전거 바퀴의 회전 운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른 말로 고치면 나무의 중심부가 무너져 버리면 나무는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정막한 중심은 나이테 동심원 속에 있고 자전거 바퀴 속에도 있다. 그 중심이 자전거를 나아가게 해준다. 숲속으로 자전거를 저갈 때 나무와 자전거는 다르지 않다. 나무는 늘 인간의 마음에서 자란다. 강릉숲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좋다. 그러니까 강릉숲에서 좀 크게 얘기하면 자연 속에서 뭘 느꼈냐면 세상의 이치 혹은 삶의 이치라고 하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같이 보신 겁니다. 자, 문제 빨리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같이 봐나가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요. 5문항이나 되니까 한참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가와 다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1번 가는 유사한 식구를 점층적 변주 이등감을 형성하고 있어. 자, 일단 가를 보시면 유사한 식구는 쓰였어요. 죽었다라는 말을 죽었다, 돌아갔다 혹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변주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점층적, 점점 강하게 의미를 부여했거나 점점 길게 표현한 게 아니니까 단순한 변주에 불과한 거지 점층적 변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2번
나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청자에게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어. 이게 맞다면 대화체일 텐데요. 나는 청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독백체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명시적인 청자 잘못 얘기했습니다. 3번은 가와 나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지닌 속성. 자, 나는 분명히 흰 부추껏 본 적이 있으니까 나는 맞는 말 같은데요. 가에서 당나고 글쎄요. 색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4번 나와 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자, 일단 다 자체에서는 다는 뭐 볼 것도 없이 다는 반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죠. 자신의 깨달음, 깨우침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불에 타는 옹이들처럼 저렇게 살지 못하고 서툴게 살아온 삶에 대해 생각해본 부분이 있으니까 반성적이라는 말은 이런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반성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관찰하고 관찰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니까 나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가다는 모두 자연의 모습 속에서 당나구 앤드 장작나무, 그 다음에 나무를 통해서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답은 5번이고 세 작품의 공통점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1번 선지에서 1번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점층적 변주란 말 나오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김수영의 눈이 있어요. 그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점점 변주가 되는데 이렇게 형식이 점점 길어지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점층적 반복 혹은 점층적 변주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일단 1번 문제의 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보죠. 보기를 참고해서 가다를 감상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문학 작품에서 소멸과 생성, 죽음과 삶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본 게 다 그렇고요. 자, 이것은 죽음은 존재의 단순한 소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과 생성의 근원으로 보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가와 나는 한 존재의 죽음이 다른 존재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치를 일깨워주고 있고, 다는 늙음이 갖는 완성의 미와 소멸 속에서 생성하는 생명의 원리를 함께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그냥 그 내용 얘기였네요. 그죠? 자, 옳지 않은 거 같이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 커다란 몸짓이 만취돼 한 줌 흙과 먼지로 돌아가는 것은 한 존재가 소멸된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와 연결되어서 한 존재의 죽음이나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냥 그 내용 얘기했네요. 1번은 문제였고요. 자, 2번 가에서 이 모든 절차가 침묵 속에서만 진행된다는 것은,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었죠? 엄숙함을 얘기하는 거였죠. 한 존재의 죽음이 다른 존재의 소멸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자, 우리가 지금 봤던 것은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의 존재의 소멸을 이야기했을 뿐인 거지 다른 존재의 소멸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2번 선지에서처럼 모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존재가 하나의 다른 존재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 엄숙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요. 2번처럼 다른 존재는 언급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설명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확인할게요. 3번 나에서 흰 부추꽃을 흰 재가 부추밭에 뿌려져서 이루어진 환한 한생이라고 한 것은 한 존재의 죽음이, 자, 나무가 타서 재가 됐어. 그 죽음이 다른 존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 부추꽃과 연결되어 있어. 오케이. 4번 다에서 나무의 늙음은 낡음이나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한 것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거죠. 이것은 늙음에 내재되어 있는 완성의 미에 주목한 거야.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성되는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 것에 주목한 거고요. 자, 5번 다에서 생명의 기능이 사라진 동심원의 안쪽이 나무의 전 존재를 수직으로 버티게 한다는 것은 소멸 속에 내재된 생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야. 비록 생명 자체는 끝난 존재이지만 다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힘을 부여하는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것이다.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고 3번 갑니다. 구절의 의미.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 1번 기억은 한 생명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는 화자의 고통을 볼 것도 없죠. 한 생명이 당나귀가 죽는 건 맞습니다만 고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순응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2번은 니은은 부재하는 대상과의 소통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하자의 심정을 복합적 감각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 글쎄요, 죽음의 과정을 얘기했을 뿐인 것이지 죽는 당나귀하고 얘기해보고 싶다. 이딴 말 어디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디귿은 죽음과 관련된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하자의 기대감. 내적 충만, 글쎄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만 나의 내적 충만 혹은 내적 성숙과 관련되는 것은 근래론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4번.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자 하는, 어둠, 그럼 이게 부정이겠네. 근데 우리가 봤다시피 어둠은 부정적인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보는 성찰과 깨우침의 시간이니까 얘를 물리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답은 5번밖에 안 남죠. 5번. 미움은 삶의 과정에서 안고 살아온 상처들이 이제는 가벼워져서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하자의 소망을 상반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 가벼움과 상처의 이미지, 무거움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시고 4번. 가와 다에 대한 감상이다. 적절한 걸 골라봐라. 자, 1번. 가의 내졸증과 다의 소멸한 상태는 모두 존재의 생존 가치를 위협하는 모진 상황을 의미한다. 자, 일단 따져봅시다. 1번 보시면 뇌졸증은 이것 때문에 존재가 죽었으니까 존재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 맞습니다만 생존 가치를 위협한다고요? 살아있을 때 어떤 가치를 갖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판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의 소멸한 상태, 이거는 존재의 생존 가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멸한 거죠. 소멸한 이후에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니까 생존 가치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1번에 설명된 가와 다 모두 다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가의 미세한 세포와 다의 뿌리의 물은 모두 생명력의 원상 회복을 돕는 존재의 원천을 의미한다. 자, 보시면 가의 미세한 세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생명 소멸의 과정이죠. 똑같이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원상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다의 뿌리의 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지금 살아있는 젊은 세대가 그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죽은 안쪽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2번도 모두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3번은 가의 엄숙한 약속은 존재가 순응해야 될 삶의 섭리를, 엄숙한 약속, 존재는 소멸하고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돼. 문제없죠. 여기까지는. 자, 다의 순탄한 질서는 여러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이치, 구세대와 신세대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니까 답은 3번이고 4번과 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 넘어가서요. 마지막 5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다에 나타난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 일을 참고해서 감상할 때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대상이 지닌 가치를 인식을 하고요. 인간의 삶과 연결시켜 보고 다른 대상하고 유사성을 발견해 보는 거랍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같이 한번 골라 보시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무 밑동에서 지름의 바깥쪽 일부만 살아있는 부분이라는 식물학자의 설명을 통해서 글쓴이가 대상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바탕이 되었겠군. 겉에만 살아있어. 나머지는 다 죽었겠네. 죽은 존재이지만 그것은 나무를 똑바로 세우는 가치를 가진 놈이야. 인식의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멸된 존재이지만 소멸됐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하자의 인식의 바탕을 만드는 것이 식물학자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여러 겹의 동심원들을 이루는 세대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전승한다는 사실은 글쓴이가 대상을 속성을 통해서 인식한 가치로 볼 수가 있어. 죽은 존재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젊은 존재와 함께 서로 질서를 이루고 있다. 새롭게 인식한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나무를 보면서 늙음과 젊음이라는 전이와 후방이 아무 탈 없이 질서를 이루고 있다고 깨달은 것은 글쓴이가 대상의 가치를 인간의 삶과 연결지어 생각한 것이야. 늙음과 젊음, 그 다음에 현실의 모습, 우리 세대의 모습을 얘기했으니까 3번도 가능해 보이고요. 자, 4번은 자전거 바퀴 속에서 적막한 중심이 있다고 한 것은 글쓴이가 중심 소재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 자전거에다가 유추한 거죠. 자, 마지막 5번. 목공이 기둥을 세울 때 후방만을 목재로 쓴다는 사실과 자전거 나가게 해주는 것이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함께 언급한 것은, 그렇다면 후방과 중심축은 같은 속성이죠.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이미 소멸한 세대, 지나간 세대, 늙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일단 두 가지는 같은 것인데요. 자, 이걸 통해서 삶의 다양성을 앞에 빼먹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언급한 것은
서로 유사성을 지닌 대상에 대비되는 게 아니라 서로 유사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문이 길어 선생이 지루하지 않게 조금 말을 빨리 하는 바람에 버벅거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